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노화에 따르는 자연적인 변화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아니다. 의료업계와 제약업계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알츠하이머병은 자연적인 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자연요법이 있다. 하지만 주류 의료 산업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료제로 개발한 약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치매에서의 자유입니다. 지은이는 안드레아스 모리츠님이고 옮긴이는 이원기님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신 책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님의 추천사를 짧게 요약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누구나 들어봤고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아는 환자들은 별로 없다. 생전의 모든 기억을 잊고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병이라는 두려움만 각인되었다. 그 결과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을 시작한다. 다행스럽게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알츠하이머가 유전 때문에 혹은 노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급격히 변화한 현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먹거리 등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 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알츠하이머병이 생활습관 때문이냐며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책을 다 읽어보시면 전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차분히 들으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아껴드리기 위해 짧고 굵게 용 것만 간단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병은 흔히 말하는 생활습관병이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독소가 우리 뇌에서 순환 장애에 따른 우열과 염증을 일으키고 산소 공급을 가로막음으로써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결과다. 한마디로 뇌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생활습관, 유해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그 주된 원인이다. 그로 인해 뇌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생리적이고 생화학적인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자신만이 가졌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술책이나 비법도 필요 없다.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된다. 몸을 가꾸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건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더구나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처방되는 약은 해당 질병을 뿌리부터 고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다만 증상을 드러나지 않게 가릴 뿐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시킨다. 지금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 여러 질병이 유행 수준이라 할 만큼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 몸이 가진 내재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껏해야 증상만 완화하고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주류약의 접근법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사람들이 건강하면 제약사들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알츠하이머병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우리 몸에 자가치유력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독성 화학 물질이 가득한 약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를 방해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자연적인 균형 상태와 활력을 되찾도록 해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회복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특정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더구나 알츠하이머병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연요법이 매우 많다. 제약업계는 우리가 모르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두지런함과 약간의 상식을 동원하면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미 나타난 증상도 완화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노화를 겪지만 건강한 신체는 끊임없는 보수 작업을 통해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습관, 독소의 과다
축적, 스트레스 또는 여러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정상적인 손상과 기능 감퇴가 임계치를 넘어설 때만 이런 복구 작업이 중단되고 급속한 퇴행이 진행되면서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뇌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른다. 알츠하이머병은 정상적인 세포 손상을 넘어서서 기존의 뇌신경세포 연결망을 파괴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망가뜨리는 점진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거나 진행된 증상을 되돌리려면 가장 먼저 이 병이 자연적인 노화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노화와 알츠하이머병으로 피해를 보는 뇌 부위가 같기 때문에 그 둘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무조건 의사와 제약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우리의 건강을 제대로 회복시켜줄 수단과 능력이 부족하다. 또 그들은 우리를 계속 병들게 해야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몸 자체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건강은 신체만이 아니라 정서 및 정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통합되어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우리의 건강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정서나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질병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질병은 흔히 마음의 응어리가 쌓여 나타난다. 그 응어리란 정서적인 트라우마, 과거사에 대한 원망, 죄책감, 좌절, 갈등 등을 가리킨다. 마음과 몸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감정의 앙금을 억제한다. 직접 대면하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응어리를 무의식의 영역으로 쫓아낸다. 그렇지만 심연 아래에서 계속 끌어오르는 이런 감정이 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 결과가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은의 독성, 면역 결핍과 정신기능 약화 또는 암을 일으키는 근원은 매일같이 우리 몸 안에 쌓여가는 유독성 화학 물질이다. 그런 물질은 염색제와 향수, 가정용 청소 제품, 건축 자재, 유아용 매트와 놀이기구, 장난감, 식판, 스티로폼 컵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들어있어 현대인은 그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는 독소 과부하 상태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특히 음식과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성 화학 물질이 가장 해롭다. 혈액과 조직에 직접 스며들어 서서히 중독시키면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흔히 노출되는 물질 중 하나가 중금속 수은이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점이 있다. 수은이 극히 위험하다는 증거가 쌓이고 쌓였는데도 수은 오염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안타까운 역설이 드러난다. 사실 수은은 인간의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여러모로 인체 조직에 해롭다. 또 당뇨병, 심부전, 뇌졸중, 암, 자폐증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도 수은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더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수은 중독이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하기 쉽다는 점이다. 수은 중독의 초기 조짐은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거나 색이 변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 등이다. 모든 종류의 수은 중독에서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똑같다. 유기농 식품과 자연의학을 채택하고 되도록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런 물로 몸을 잘 씻음으로써 수은 중독을 예방하고 해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해독법 중 하나는 간, 담낭, 소화 기관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런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속에 쌓이는 독소를 제거하기 어렵다. 특히 간과 담낭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깨끗하고 건강한 간과 담낭은 수많은 방식으로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만성 신경변성 질환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조직의 우열 증상으로 뇌의 혈액 공급이 제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뇌에 축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은 독성이 일으킨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많은 수은은 다 어디서 나오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자신의 치아를 살펴보면 된다. 치과 의사들이 은, 충전재라고 부르는 것이 수은과 은을 비롯한 몇 가지 금속의 아말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는가? 이 충전재를
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데는 거기에 수은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충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이 충전재는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 3번 입속에서 수은 증기를 방출한다. 이 증기가 흡입되거나 흡수되어 신경 독소로 작용하면 두통과 피로,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고 독소가 서서히 쌓여 특정 한계를 넘으면 알츠하이머병이 될 수 있다. 수년 동안 극심한 피로증과 만성 비염에 시달리던 남자가 충치 자리를 메운 충전물을 제거하자 문제가 사라졌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 다른 환자는 치과 치료를 받은 뒤 몇 달 동안 매일 구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한 부모는 자녀가 치과에서 충치 충전 치료를 받은 뒤 발작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수은 중독의 또 다른 주요 출처는 백신이다. 정부는 그 위험한 혼합 물질로 만들어지는 백신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지금까지 많은 백신이 어린이에게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로 백신 오염을 막는 보존제로 첨가되는 수은 기반의 복합 물질 티메로살 때문이다. 티메로살은 백신을 오염시키는 박테리아만 없애는 게 아니다. 이 물질은 49.6%가 수은이기 때문에 독성이 너무 강해 신경계 건강까지 해친다. 여러 바이러스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려고 개발된 백신이 오히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독을 주입하는 꼴이다. 그 증상은 두통부터 자폐증과 알츠하이머병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 독성 강한 중금속인 수은이 주사로 주입되면 해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괴한 논리가 아닌가? 1977년 러시아에서 실시한 연구는 에틸수은에 노출된 성인의 경우 수년 뒤 뇌 손상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티메로살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20년 이상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에서는 불법화되지 않았다. 백신에 티메로살 사용을 금지한 나라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일본,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다. 다음은 불소다. 불소는 치약의 핵심 성분이자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첨가되는 물질이다. 불소가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미 20여 건의 연구가 불소 노출과 어린이의 낮은 지능지수 IQ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몇몇 연구는 불소의 작용에 따른 어린이의 신경행동 발달 장애와 태아의 신경계 손상을 확인했다. 종합적인 결론은 명확하다. 불소에 노출된 어린이는 신경계 손상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불소의 위험은 어린이의 발달하는 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분비 기관인 송과선의 기능도 방해한다. 송과선은 망막과 비슷한 형태를 띠어 제3의 눈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쌀 한 톨 정도로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필수 기능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과선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자연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것이다. 멜라토닌은 수면 기능뿐 아니라 사춘기의 시작도 조절하고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송과선의 기능이 억제되면 멜라토닌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불면증, 양극성 장애, 요통,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송과선은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갈수록 흔해지는 송과선 스트레스의 형태 중 하나가 석회화다. 말 그대로 송과선 내부와 주변에 무기물 찌꺼기가 쌓여 굳어가는 현상이다. 그 주범이 불화나트륨이다. 불화나트륨의 출처는 다양하다. 불소 첨가 음용수, 불소, 화합물이 함유된 의약품, 일부 항생제, 심지어 식재료가 들러붙지 않도록 코팅된 조리 기구도 포함된다. 다음은 뇌를 망가뜨리는 알루미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알루미늄의 출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방기구, 식품 첨가제, 화장품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곳에서 알루미늄을 찾아볼 수 있다. 알루미늄 냄비에 물을 끓이면 유독한 수산화물이 생긴다. 거기에 고기를 넣고 끓이면 염화물이 나오고 고기를 튀기면 질산염이 발생한다. 이런 부산 물질은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갖는다. 의약품에도 알루미늄이 들어있다. 일반 의약품이든 전문 의약품이든 마찬가지다. 제산제, 아스피린,
일부 진통제와 지사제 등이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는 약으로 손꼽힌다. 식품과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에도 알루미늄이 사용된다. 소비자들은 알루미늄이 다량 함유된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지만 그런 알루미늄은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어 우리 몸, 특히 신경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채취 억제제와 발한 억제제다. 이런 제품에는 염화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지르코늄이 주로 사용된다. 시판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화합물의 양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장거리 고압 송전선에서 50m 이내에 거주한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그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 사람들의 1.24배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거주 기간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송전선 부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인 경우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1.51배, 10년인 경우는 1.71배, 15년 이상인 경우는 2배로 나타났다. 송전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거리 송전선은 220에서 380kV의 전력을 운반한다.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극저주파로 단거리에서 적은 양의 전기를 운반하는 일반 전선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위험은 주택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 극저주파 전자파는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이나 건물 내부의 배선망에서도 나온다. WHO도 이 같은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나는 전자파의 위험을 제기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해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켜져 있는 전자, 기기 부근에서 잠자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심장을 튼튼히 유지하고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며 몸의 각 조직과 기관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 청결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격렬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성 질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식생활이다. 요즘 우리는 자연식품보다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다. 역사상 인류가 지금처럼 영양가 없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한 시기는 없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가공된 식재료, 인공 감미료와 첨가제, 인공 색소와 향, 방부제가 뒤범벅된 음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것은 음식이 아니다. 영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 성분을 앗아가고 갖가지 질병을 부른다. 영화 슈퍼사이즈 미에서 모건 스펄록 감독은 맥도널드의 패스트푸드를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상온에 두어도 부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만큼 방부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다. 진짜 음식을 내놓는 식당이라면 상에서 폐기해야 할 식품이 많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업체를 포함한 식품업계는 그런 자연적인 부패를 화학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갈수록 더 많이, 더 널리 사용되는 식품 방부제와 첨가제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모두 경험으로 잘 알듯이 모든 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따른다. 평소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만 찾다 보면 나중에 만성 질환과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을 확실히 예방하는 식단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이 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식단이 몇 가지 있다. 특히 포와 지방이 많고 혈당지수가 높은 식단이 위험하다. 붉은 육류, 치즈, 특정 오일 같은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에는 포와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흰 빵, 흰쌀밥, 정제당, 탄산음료 등 정제되거나 가공된 탄수화물이 재료인 식품은 대부분 혈당지수가 높다. 비타민 B12가 중요하다.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듯 싶으면 우선 비타민 B12 수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사들은 인지장애의 초기 증상이 보인다 해도 비타민 B12 수치를 잘 검사하지 않는다. 비타민 B12 결핍을 확인하지 않아 조기에 손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을 오히려 키운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극이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12의 결핍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흔히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신경계 손상은 일찍이 1902년에 기록되었다.
비타민 B12가 만성적으로 부족할 때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게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신경계 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 B12 결핍이 확인되자마자 신속히 이 영양소를 다량 복용하면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B12 복용은 비용을 절약하고 소중한 기억과 인지 기능의 소실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알츠하이머 극복법과 어떻게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알게 되셨나요?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곤 했던 많은 것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가셨을 텐데요.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책을 구입해 읽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